네, 2월 7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연휴 지나고 뵈니까 일단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좀 불안하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일단 수급이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이 풀려야지 모든 거를 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투심이 돌아오지 않은 것도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통하는 헤비 트레이더 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아직은 사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지수가 2745포인트, 그러니까 거래소로 치면 5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정상적인 시장일 것 같을 경우는 뭐 5포인트가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퍼센트로 치면 0.19%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 3.4포인트, 0.9%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 차이를 엔솔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엔소를 뺀 상태에서는 엔솔을 포함한 코스피 200은, 그러니까 엔솔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거래소는 덜 빠진 거고, 엔솔이 포함하지 않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 엔솔이 올라가가지고 이 모든 걸 희석시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맞고요. 지난주 우리 설 연휴 이후부터 조금 좀 시기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설 연휴 때 쉴 때 마음 편하게 쉬었었다가 그때 이제 구글이 액면 분할 발표도 좀 주식 분할 발표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마존 실적이 시간으로 잘 나오면서 그나마 시장이 굉장히 좋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틀이나 4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조금만 돌리면은 투심이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이, 뭐 저도 자세하게는 이게 미국 쪽 시향이라도 영어로서 확인이 안 되긴 하지만은 일단 항구에 있었던 배들이 조금씩은 정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외신적으로도 확인을 했으니까는 일단 조금씩 풀리는 타는 조금씩은 실타래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기대해서 오늘 아침에 열어봤던 건 맞습니다. 근데 아침 저희가 동시효과를 8시 40분에 보고 9시 직전에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제 기억으로 15포인트 이상 플러스였거든요. 9시 딱 할 때. 근데 선물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그러니까 저희는 분봉 삼아 선물을 먼저 보는데, 저희 업계 직원들이 선물을 처음에 보는 이유는요, 거기가 더 빠르니까는요. 그렇죠. 예, 선물이 빨리 움직이니까는 HTS 일족 상단 이쪽에는 선물을 항상 저는 띄워놓고 보거든요. 근데 지수는 플러스인데 선물이 마이너스로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저는 파생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파생 애널리스트 분들도 정확한 설명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통화를 해서 여쭤보면은. 그러면 이게 적어도 이 차이는요, 시장 참여 입장에서 봤을 땐 불확실성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플러스 나고 코스피도 플러스 나고 같이 움직여야지 이것들이 정상적인 시장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오늘 시작을 할 때부터 선물은 마이너스 시작, 거래소는 플러스 시작하고 한 10초, 20초 있다 바로 바뀌더라,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20포인트 이상까지 쭉 빠졌다가, 그래 다행히 오후에 장이 돌리면서 마이너스 5포인트로 끝났는데, 막상 그것들이 지수만을 봤을 때는 그래 5포인트 마이너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포인트 마이너스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에서도 큰 악재가 하나 또 나왔고요. 그렇죠. 네, 나왔고, 우리 투자자들이 제가 올 때도 뭐 전업투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고 투자할 종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비엠 종목이 물론 지난주와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부자 거래 이슈가 연장선에서 좀 구체화되어 나오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종목들이 내부자 거래 이슈든 뭐든 나올 때 주가가 반영 안 하면은 악재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거의 8% 9% 아침에 빠져 시작을 하니, 지금까지 너덜너덜하게 힘들었었던 2차전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는 부분이에요. 시장에 대한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신뢰입니다. 맞아요. 예, 신뢰인데 신뢰를 깨지는 행동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나오고서 주가로 실질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뭐 직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팔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매일 뭐 저희 1월 달부터 생각하면 오스테 임플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약바이오 회사 여러 것들이 오늘도 이렇게 계속 악재로서 나오니 물론 그쪽을 제외한 다른 쪽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쪽은 좀 좋았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좋았는데 지금 뭔가 믿고 뭘 해야 되는 수 있다. 이거가 신뢰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헤비 트레이더들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장 신뢰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잠시 제 HTS 화면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오늘 수급을 좀 나타낸 시장 표인데요. 막상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559억 팔았으니까는 얼마 안 팔았습니다. 그러네. 예, 네. 얼마 안 팔았는데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지금 이렇게 꽤 많이 팔았고 항상 기관들이 많이 팔 때의 기본 세팅은 금융투자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았고 연기금에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금융투자 원래 좀 왔다 갔다 파생 포지션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면 금융투자 선물을 같이 쫓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물을 같이 매도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수급이 간극이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이 지금 기간 매수 화면이거든요. 오늘 기간이 매수한 종목이 1425억의 엔솔이고요. 크래프톤이 136억, 제일제당 이런데 매도한 게 삼전, 카뱅, 하이닉스, SDI, 네이버,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LG노텍이에요. 근데 이쪽을 보면은 최근에 가장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그렇죠. 예, 시장 대표주를 매도하고 오른쪽에 오늘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대표주가 아니고 종목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거나 최근에 안 샀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제일제당, 음식료, 항공우주 미리 올라 있으니까 또 미리 팔았고요. 하이트진로 작년에 떴다가 아예 안 해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간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엔솔, 카카오뱅크, 네이버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주는 거의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 왜곡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막상 고민할 건 이거예요. 시장 왜곡이 막상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일어났는지 혹은 국내 수급적으로 일어났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한 수급의 왜곡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다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계속 저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수급 오늘 매매한 거 보더라도 이거밖에 없어요.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결국 순매수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엔솔이고 외국인들도 산 게 엔솔이고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총 2위인데 네. 시총 2위짜리가 뭐 8% 이상 9% 가까이 올랐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 예. 어마어마한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늘 지수가 5포인트 빠지더라도 엔솔 빼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한 그리고 20%. 사실 오늘 급락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개별 종목들은. 맞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요, 아직까지도 일부 종목들은 좀 살아난 게 보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크게 뭔가 유의미한 자리를 잡았다라든지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지난주 목금 시장을 볼 때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는 조금만 좀 뭔가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시장에서 오늘 발현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이거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요, 잠시만요. 요 화면인데요. 이게 지금 거래 대금으로 소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래 대금 소팅을 하면 오늘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뭔가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항상 1등이니까. 근데 2등이 에너지솔루션이고 이게 일동제약이 들어있어 거래소에. 일동제약이 왜 저렇게 오늘 오른 뭐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뭐 코로나 이슈죠. 치료제 이슈. 항상.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은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휴마시스, 진단키트,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아셈스 온 신규 상장, EDCC, 진단키트, 에코프로 BM은 빠져서 거래대금이 많은 거고. 그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8조가 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대표님은 저랑 12월 달에 방송할 때요.
그나마 거래소는 잘 안 움직이니까 거래 대금이 10조 언더로 떨어지기 꽤 됐고 코스닥이 그나마 10조, 11조가 된 지가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코스닥이 10조 언더입니다, 계속.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믿고 할 만한 곳은 거래소도 아니고 코스닥도 아니고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남은 조그만 현금 가지고 매매를 해볼래 하니 움직이는 쪽이 진단키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말이 나온 김에 진단키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개인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 날 진단키트가 박살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11시로 기억을 합니다.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중대본부에서 중본에서 코로나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 수준으로 취급할 수 있게 지침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 검토 중이라는 요런 단어 하나에 리오프닝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그러면 진단키트는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6시에 제가 뉴스단을 쫙 살펴보니까는 몇 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새로운 두 업체의 진단키트를 허가했다. 진단키트가 모자라니까는 이게 항상 끝단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마지막에 종목을 쥐어짜다가 나머지 뭐가 있느냐. 원래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려면은 진단키트 업종 중에서 뭐가 이익 성장이 빠르게 되느냐. 혹은 그 정확도, 검출률이라든지 정확도가 많이 있어서 이게 글로벌리하게 어떤 회사, 어떤 나라한테 많이 쓰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2년 후, 3년 후의 원익을 계산해서 지금 포워드 퍼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 종목이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이제 들어갔다. 이제 했다. 오늘 오른 종목들이겠죠, 아마도.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그런 뉴스단 하나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도 여러분 시가총액이 5천억 언더고 대부분 1,000억, 2천억 사이고. 근데 여기서 잘못 물려버리면은 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남은 건 이렇다. 여기 남은 얼마 안 남은 현금에서 지금 진단키트를 해보겠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업계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시장이 올라올 때 진단키트가 아닌 오늘 보고서 조금씩 나오더라고. 보고서가 제약바이오 쪽이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보고서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 대부분 신약개발 업체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부분 또 이제 기관들은 슬슬 조금 사놓을 겁니다. 그렇지. 사놓고 이제 나중에 빵 뜰 때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랑 그때랑 또 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시황을 얘기하는 게 지금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흐름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섹터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 저도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고 대표님도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오늘 시향의 결론은요. 엔솔의 수급 뒤틀림을 해소하는 걸 기대했으나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바이오 관련해서는 그 사실 뭐 지금 금리 인상 대표적인 그 돈 못 버는 성장주가 바이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긴축을 앞두고 바이오주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상적인데 네네. 사실은 또 한쪽 소수 의견으로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돈 못 버는 신약 이런 거보다는 약간 뭐 제약 바이오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기본적으로 약품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약 회사들 가운데서 이게 뭔가 주도주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제가 바이오 모든 레포트를 뒤져보고 나오는 탑픽에 항상 꼽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트레이딩하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수익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유한양행은 제 몇 년 전 기억으로는 박스권 플레이하는 주식. 왜냐면 이익이 항상 있고, 그치. 그리고 신약개발 기대감 조금씩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종목들마다 조금씩은 그 매매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차차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바이오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특히 신약개발 업체 이런 것들도 뭐 제넥신부터 시작해서 신저가부터 시작해서 엄청 힘들죠. 이게 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약바이오 쪽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비대면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을 통해서 뭔가 실험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대면 일상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그쪽 하는 연구원을 좀 예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는 좀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홍콩에서 하는 분이었는데 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걸릴 수 있습니다는 일단 당장 그때는 하지 말라 얘기였고 그게 이제 주가가 계속 실망 매물로 떨어지니까는 아마도 이제 뭐 업체 중에 하나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쏠리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조금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사람을 모집을 하고 네. 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 주사를 네, 맞든 네. 뭐 약을 먹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일단 그런 것 자체가 힘드니 비대면으로 힘드니까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보면은 왜 기본적인 유전자 정보들을 가지고 네네. 있는 회사들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목시켜 가지고 이 안에서 임상 기간도 확 줄인다고 그렇죠. 하면서 하는 예. 그런 업체들. 예. 오히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건- 임상을 하지 않는 오프라인 임상이 필요 없는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근데 국내 업체에 그런 종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예,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조금 미국인가? 찾기 좀 어렵고요. 미국 업체들이 특히 유니콘 업체들은요. 정말로 신기한 일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상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맞추고 안 맞추고 있는 그 데이터만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거기들 발현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가끔 좀 확인을 하는데 근데 경험적으로 그런 업체들도 빵 떴다가 원위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좀 더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예. 네. 요즘은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참 이게 애증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맞아요. 애증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애증. 예. 그러니까 기대감과 애정과 이 원망과 실망 한 군데 합쳐져 있는데 LG를 통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런 뭐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됐든 이런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역시 이렇게 막 실망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 신뢰를 좀 회복이 돼야 이게 자꾸 갈수록 이 뭐라 그럴까 이 시장 자체는 커지잖아요. 새로운 신규 상장주들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개인들의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시장이 수급이 커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는 시세로서 나와야 됩니다. 시세로 나오면은 한 2번 정도만 시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신뢰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신뢰로 바뀌기 한 2번 정도 거래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만듭니다. 그건 외국인이 만든 외국인이? 예, 기관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면 그들이 때려버리면은 그 만든 시세가 무너져 버리면 또 실망명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매도 때는 이때다 좀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때다라고 생각한 외국인들이 팔면은 맞아. 우리가 이제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아직은 안 들어오고요. 그게 뭐 우리 시장이 뭐 이머징 마켓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돌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이따 얘기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게 주식을 할 때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좀 시장이 살았다 안 살았다 판단을 하는데 지난주와 그러니까 설 명절 전과 이후에 가장 큰 다른 점은요. 드디어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움직였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맞습니다. 크잖아요. 그 힌트가 정확하십니다. 조금씩 보인다.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어디예요? 일단 지난주에 움직인 곳이겠죠. 리오프닝이 될 수도 있고요.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얘기를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이게 제 기억에 4월에서 6월, 작년 4월에서 6월 달에 저도 이제 뭐 경제 프로그램 투자 대회로 나가잖아요. 그 투자 대회를 나갔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그 섹터에서 움직입니다. 항공주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종목을 쫙 찾는 게 LCC 업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가면 그렇죠. 그다음 또 따라오는 맞습니다. 섹터 내에 다른 것들이 그럼 따라오니까. LCC 중소형 LCC 업체들이 살짝 움직여요. 그러면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든 LCC 업체를 마지막에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의 순환이고
정상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종목이 올랐어요. 대형적으로 오르면은 밸류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리면은 밸류 부담스러워 않은 종목을 다른 찾게 되고. 그렇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11시 이후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항공 움직였고요. 카지노 움직였고요. 면세 움직였고요. 여행 다 움직였습니다. 그럼 작년 4월에 6월 사이는 돌아가면서 움직였습니다. 그 심지어 제 4월에 5월 사이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야, 우리가 리오프닝 되면은 거리두기 해제되면 뭐 할까? 그럼 저희 노래방 가지 않습니까? 술 먹고.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태진 미디어라는 회사 상한가를 쳤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TJ 미디어 상한가를 빡 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난주 금요일 장은 1년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 1년을 압축해 놨다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드디어 시장에서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뀌어지는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지게 될 이 세상에서의 유행, 트렌드에 대해서 트렌드. 이제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년 4월에서 6월 사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 벗으면은 색조 화장을 한다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뭐 클리오라든 CNCN 인터라는 회사.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팍팍팍 나거든요. 그럼 작년에 적어도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드디어 1년 반 정도 된 거고 1년 3개월 정도 된 거니까는 아 그때 내가 리오프닝 할 때 이게 움직였지 기억을 하고 지금 EDGC라든지 휴마시스가 움직이는 이유도 그때 내가 코로나 시국 때 보니까 진단키트 빠바박 움직였지 거리두기 연장하니까는 택배 물류 움직였지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근데 정말로 깜짝 놀란 게 금요일날 그 시간에는 한꺼번에 모든 섹터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드디어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매수세를 해도 되나? 했는데 수급을 열어봤거든요. 수급을 열어봤더니 기관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기관들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뉴스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계절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다도 아니었어요. 검토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엔소만 샀던 기관이 현금을 그렇게 쟁여놓고 우리 건 팔면서 그거 리오프닝을 전방위적으로 샀다? 이게 좀 보면은 제가 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이트 진로.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하이트 진로의 수급 화면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올랐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44만 주, 42만 주 오늘까지 때렸습니다. 기관들 다 담아갔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개인들 1년 동안 물려있다 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 보면 좀 아깝기는 해요. 정말 아까워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하이트 진로에서 소주값 인상을 하는데 인상설이 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진짜 가는 거 아니냐? 했죠. 근데 제 기억에 만약에 하이트 진로만 움직였으면 인상설입니다. 근데 그때 음식료 다 움직였잖아요. 그랬으니까는 이건 인상설보다는 트렌드가 바뀌는 건데 기관들 장 끝나고 수급 열어보니까 개인들 다 털렸네? 그러면 제 입장에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44만 주 매도한, 42만 주 매도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이 가격에 잘 못 들어오실 겁니다. 왜냐면 징글징글하니까. 딴 건 사지. 그렇지. 딴 걸 삽니다. 왜냐면 1년 정도 물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야 이거 오르네. 그러니까 오르니까 이때 좀 매도 좀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그동안 고생하면서 지켰던 거를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럴 때 헐값해주지 않도록. 저는 그러면 이럴 때는 3분의 1만 팔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네. 좀 하긴 좀 극단적이야. 팔면 쫙 팔고 사면 싹 쫙 이거 사고. 맨날 얘기해서 AC 매매, AC 다 팔어 이거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여기서 좀 연장선상에서 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리오프닝 시작됐다 치고요. 뭐 시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정할 거니까는. 근데 하고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미리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식을요 일반 제조업체라든지 텐베거가 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시기는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시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습 효과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리오프닝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까지 리오프닝 종목들이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가 이 했던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관들도 오래 못 들고 있습니다. 3달 정도 들고 있는데 얘는 계속 적자 전환이야? 적자 지속이야? 그럼 혼나요, 매니저들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스킨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섹터는 항공이 됐든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섹터는 누구나도 조만간 리오픈 되면 흑자가 되는 걸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 나온 그 턴어라운 되는 종목들을 사야지. 이쪽은요. 만약에 턴어라운 돼서 사면 그때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 미리 들고 있다 치면은 그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실적이 탁 나오는 흑자 전환되는 어떤 실적이 나오는 나왔을 순간 때. 예.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매도.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객 수요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어제 뭐 사이판 항공 노선이 마비됐다라든지 너무 근데 그럴 때는 이미 시장에서는 뭐 컨센서스라는 명목으로 예측치가 나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예측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종목이 1분기 실적 혹은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더 나오면 일단 홀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5개의 종목이 그 섹터 내에 있으면 예측치보다 더 나온 종목이 한두 개는 있을 거잖아요. 그쪽으로 메이저 투자자는 이렇게 쏠릴 거예요. 쏠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이게 리오프닝을 보는 저의 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 지금의 어떤 주가 때 네. 이 지금이 이제 매수해도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작년에 왜 움직였는지랑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 4월 달에 제 기억, 3월, 4월에 뭔 기억이 있냐면요. 트래블 버블 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게 나왔었어요. 그게 나온 다음에 반신반의하다 그때부터 한 1, 2주 있다 바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움직였던 이유는 구체적인 뭔가 국가 간의 협약이 나와서 드디어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게 무조건 나올 겁니다. 몇 달 안에. 그럼 그걸 보고 매수하기엔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이렇게 앞두고서 천천히 분할 매수.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시기를 뭐 각국의 정상도 아니니까 예측할 그렇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시즌 있잖아요. 발표 시즌이 지금 우리 4분기 작년 온기 실적이 이제 2월에 3월 사이에 다 발표를 할 텐데 그때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매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어차피 실적 안 좋은 거 알거든요. 아니까는 주가가 일단 그런 뭔가 재료라든지 모멘텀으로 발현되는 시기는 실적 발표하고 안 좋은 거 다 나온 시기부터 그 한 2달 정도 남잖아요.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슬슬 조금씩 사도 돼도 지금 가격은 부담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장선상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한 개인 투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번 장에 방어를 잘 했어요. 뭘 방어를 잘했냐면 PCB 쪽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아, PCB. 예. 방어를 했는데 지금 계좌를 열어보니까는 그쪽 종목들이 1, 2%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차장님,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 버텨오고 잘 올라왔던 주식들 네. 이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장이 바뀌면서 이제 이것들이 내려가고 그러지 않은 것들이 올라올 거냐. 이게 지금 저의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도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치.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친구면 얘기하겠습니다. 친구로서 지금 리오프닝 들고 있는 게 마음 편해요? 올라 있는 거 들고 있는 게 마음 편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내 답 알겠다고 끊으시더라고요. 물론 매매 직접 하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정말 좋았었던 주식이 있잖아요. 잠깐 제 HTS 봐주시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실적 좋게 나왔다가 그 난리를 폈습니다. 정말로요. 계속 사야 된다. IT 섹터 탑픽. 삼성전기를요. 실적 잘 나오고 확인하고 샀으면은요. 19만 원 중반대 샀고요. 지금 16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라는 시장의 확실한 어떤 증명이 딱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때 고점이다. 그게 그런 고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마음 편하냐 이거 지금 시즌에서는. 그리고 너무 다 외칠 때 고점이었고 이때 기억해 보면 1월에 우리가 성장주 부러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부러질 때 실적되는 게 대안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봤거든요. 3% 올랐어요. 3%. 그때 얘기할 때 정말로. 참 삼성전기 참 생각 밖으로 기대감은 큰데 안 오르는 주식. 이 종목이 제가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적 정말 좋고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이만큼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는 포트폴리오 좋고 실적 좋은 회사보다는 지금은 너덜너덜하던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저도 알고 싶고 대표님도 알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행복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가격대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구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싼 주식이다. 예. 답은. 지금 구간은요. 왜 그러냐면 밸류가 안 통하는 장이에요. 아까 엔솔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가 안 통하고 수급 이거 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수급발이 붙는 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수급발로 간 지가 12월 2달 넘었어요, 이미. 2달 반째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작년 12월에 기억해 보면 금융투자에 뭐죠, 그거? 배당 차익거래 수급 때문에 장이 올랐고. 그렇죠. 1월 초에는 갑작스럽게 걔네들 파니까 어차피 저기 옵션 만기가 판다면서 2주 빠졌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또 됐고. 이 두 달 이 정도의 시간은 정말로 모든 수급 이슈가 지배하는 시장이거든요. 오늘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0.5% 올랐는데 잠깐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0.5% 올랐는데 조금씩 바닥에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 네. 근데 오늘 뉴스가요. 드디어 카카오뱅크 나머지 물량 다 풀리는 날입니다. 6개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뉴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물량이 풀릴 때 아시죠? 공모전 상장을 하면 15일, 한 달, 3달, 6개월 이렇게 풀립니다. 그리고 엔솔의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청약을 할 때 15일 후에 매도하겠다 확약을 걸면은요. 물량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6개월 확약을 엔솔은 건 거고 뭐 카뱅은 어떻게 거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들고 있으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때마다 한 달 후에 물량 나오고 3달에 물량 나오고 지금 마지막 물량이 나온 거예요. 오늘 풀리는 날인데 뉴스 보시면 다 정확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플러스가 났다는 거죠. 예전 장이었으면 얘 한 7, 8% 빠졌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빨리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시장에서는 금융주로 봤을 때, 뱅크로 봤을 때 아직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플랫폼을 보느냐 뱅크로 이 논란은 제가 밤새워서 할 얘기고 그치. 그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시장의 특징이 너무나도 너덜너덜하게 그런 수급적인 논리로 빠진 주식. 근데 너덜너덜하게 수급적으로 빠진 주식이요. 정말로 그 안 좋은 수급이 나오면, 즉 물량도 나오면은 더 빠져야 되는데 바닥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 은행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으로서 비싸다, 퍼가 몇십 배다, 뭐, 가입자 수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예. 근데 지금부터는 올라가면은요, 드디어 밸류에이션 메리트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올 그치. 거예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은 메커니즘이. 엔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 말하다 보면 흥분이 되는데. 요새 LG 엔솔 얘기하면서 흥분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저희가 항상 주말에 데일리 자료, 위클리 자료를 보는데 꽤 유명한 뭐 이천희 애널리스트 분께서 쓴 자료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CATL의 그 EV EBITDA 아시죠? 그 이익을 시총으로 나눈 거. EV EBITDA 기준으로 27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CATL이. 네. 근데 엔솔도 지금 23배 정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EV EBITDA 기준으로 CATL 시총까지 대충 왔는데 그 전략으로는 그거를 하는 것도 되긴 하지만 앞으로 수급적이 들어오니까는 EV EBITDA 기준으로 삼성 SDI가 11배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7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엔솔이 더 많이 올라요. 이건 빠지고.
그 결국 이제 사람들이 수급이 대장주를 사야 네. 된다라는 어떤 수급이. 심리, 투자 심리가. 본질은 이겁니다. 본질은 이게 맞아요. 밸류에이션은 이게 맞아요. 근데 엔솔 뉴스창 띄워보시면 또 계속 뭐 GM이랑 포드 다 나와요 또. 그치. 이게 진짜인 양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올라갈 때는. 그러면은 작년 카뱅처럼 또 되는 겁니다. 그치. 카뱅이 이때 올라갈 때 차트장 보여주시면은요. 이때 이 보로 한 2주 올라갔거든요. 이때요.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공 재기업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뭐 또 여러 가지 지수 편입되면서 ETF들. 그래서 뭐 수급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다른 빠진다 이 얘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그때의 수급으로 올라가면은 시장에서는 다른 뭔가가 포장이 되게 되는데 이 포장이 되는 거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찐시장에서는 좀 미리 알아서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가격 받고 있을 때 네네. 이때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의외로 주린이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조금만 먹으면 되지.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든 아니면 좀 CATL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가겠지 하는 기대감이 됐든 네. 뭐 여러 이유로 네.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50만 원 중반대 가격이 리즈너블한 가격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지금 잘 가는 주식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혼나지.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고요. 지금 CATL과 EV EBITDA 기준으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만 평가를 하기로 하고요. 그 과거의 다른 사례들과 비슷한 상황을 좀 겪지 말자라는 부분이 일단 포인트고요. 말 나온 김에 엔솔 수급 일정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9일에서 11일까지가 국내 ETF, 2차전 ETF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9일부터 들어오냐 여쭤보시면은 그 ETF 아마 규약이 개정됐다고 제가 저번에 들었고요. 상장되고 7거래일 후인가 아마 그 후부터 리밸런싱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9일에서 11일 날 ETF 리밸런싱이 있을 거고요. 11일부터는 15일 락업이 해제됩니다. 그게 전체 주식의 0.02%니까 별로 안 되는 거긴 하고, 그리고 2월 14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2월 28일 날이 1개월 락업이 풀립니다. 이건 조금 더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0.7%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3월 10일 날이 드디어 대망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편입이 되고부터는 오늘과 같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수 이격이 벌어지지 않겠죠. 편입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수급이 찌그러진 장이 언제까지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월 중순 정도면 반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3월 초부터는 거의 100%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2월 한 달간은 일단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이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미래 주도주가 됐든 네네. 뭐가 됐든 이제까지 소외됐던 주식이 됐든 아니면 낙폭 과대주가 됐든 이제 싼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 사실은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생각이긴 맞아요.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산 투자자들이 계속 재미를 못 보니까 자꾸 이게 의심이 드는 거야. 내가 이게 과연 맞나? 역시 주식 투자는 수급의 논리, 미인 대회라고 하니 결국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그 자동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잖아요. 뭐 외국이나 기관 계속 팔고 있고. 요것도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단 자동차는 맘 편하게 물려도 될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렸어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현대차를 연기금이 지금 계속 때립니다. 지금 보이시죠 수급? 야 계속 진짜 엄청 예. 팔았네.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가 돈을 한 시점은 3주 가까이 판 것 같은데 계속. 많이 팔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월 13일부터 팔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판 거니까는요. 뭔가 이제 시장 메이저들이 좀 수급 주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부터 오른다라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은 메이저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근데 메이저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바꾸냐면 지난주에 자동차가 올라가다가 빠진 이유는 포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포드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그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전에 포드 좋을 때 올랐냐? 하시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자동차 애널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적어도 제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매매하고 이럴 때는 수급이 뒤바뀔 때 매매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저는 그래 나름 밑에서 잡아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예, 하니까는 이런 생각들이 저변화돼서 퍼질 때 아마도 뉴스단에서 차량 부족,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좀 확인하고 저는 자동차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그렇죠. 보지만 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수급 논리에 의해서. 맞습니다. 예. 지금은 수급 논리 아니면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장에서. 그렇지. 왜냐면 아니 이렇게 되면 싼 건데 맞습니다. 왜 싼데 계속 팔고 저 비싼 거를 계속 사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에는 정말 큰 어떤 인내심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정말 맞구나. 요즘 절실하게 깨달아요. 가치 투자 하시는 분이랑 저는 친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엄청난 인내심을 인내심을 가지신 갖고 분. 있으시니까는. 아무튼 힘내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뭐 성과를 보상받을 일이 있을 건데 뭐 이런 얘기 한번 드릴까요? 뭐 알고 있는 제 개인 투자자분이 한 분 있는데 경험적으로 거의 바닥을 잘 찍으시거든요. 종목을. 근데 그 바닥을 찍을 때 사고요. 2년 동안 안 팝니다. 거의. 2년 동안 안 대단하시네. 팝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2년이라는 그 과정이 횡보 혹은 약간의 상승 요 정도일지 아니면 또 이런 바닥까지도 내려가는 그 구간이 있는 건지. 있는 그렇게 빠진 적도 있죠. 근데 그런데도 버틴다. 예, 1, 2년 후에는 항상 꽤 많은 수익권에 저 까먹었었어요. 근데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팔자 보니까는 거기서 2배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지금 투자자분들 1년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한 2년 정도 보셔도 저희는 한 사이클 도는 거를 3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보고 하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좀 전략으로 조금 더 생각을 드리자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대형주들이 오르더라도 지금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죠. 없죠. 땡큐지. 예, 땡큐죠.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첫 양봉이 뜨는 시점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건 HT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관종에 몇 개는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굳이 저는 많이 빠진 카카오 그룹주라든지 오히려 많이 빠진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라든지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급 놀 때 빠진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한번 오르게 되면은 적어도 양봉 2번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신고가는 종목들을 볼 때 막 6% 7%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많이 빠진 주식들이 올라오고 보면은요 밑에서 거의 4, 50%씩 올라온 후에 우리가 그 종목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트래킹 했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 중에서 정말로 가치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첫 양봉이 올라올 때 한 번 정도는 들이댈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때부터는 용기입니다. 그렇죠. 베팅력. 예, 베팅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럴 때 베팅을 하지 언제 베팅을 할까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될 거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때는 오히려 용감하게 들어가가지고 물리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하고 뉴스도 드디어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그때부터 나와요. 이제 저 같은 애들이 나와서 떠들 거예요. 이제 나와서. 드디어 지금 4주 신고가, 3주 신고가. 네,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막상 저같이 나와서 이제 투자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빠른 걸 좋아합니다.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드디어 추세가 정방향으로 정배열이 됐고 거래만 톡 튀어지면 신고가 날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바닥은요 이럴 때 잡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누구나도 쳐다보지 않는 자리에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다? 그건 지금 당장 지금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닥은요. 내가 빠졌다가 첫 양봉에 내가 용기 내서 잡고 그게 올라갔을 때 그게 내가 바닥을 잡은 겁니다. 그렇지. 예, 그게 내가 용기 내서 잡은 건데 지난주가 설 연휴 전까지 막 무섭게 빠질 때는 못 잡았다 칠게요. 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남은 예수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대 잡았다 치고 나 2% 깨지면 손절칠게 하고 마음 잡고 들어가면은 이거 손절치기 저 손절 가격 안 올 때가 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목표 주가, 목표 수익률은 뭐 15%든. 근데 막 그 15%가요. 장이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오르더라도 금방 납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쌀 때, 그리고 맞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네. 아무도 관심이 별로 없을 때, 오히려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누구도 못 삽니다. 이때 용기를 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시장이 또 빠지면은 그 종목들은요, 옆으로 횡보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빠질 거냐면은 지금 높은 주식들이 또 빠질 겁니다. 높아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또 빠진다는 게 아니고 또 이러면 또 혼나니까는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최근에 좀 부담이 없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IT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는 지금 계속 좋았었으니까는. 그러면 시장에서 뭔가 종목들을 또 어느 누군가가 장이 안 좋아서 장을 부러뜨린다는 뭔가 논리가 있다면은 부러뜨리기에는 반도체 부러뜨리는 더 쉬워요. 막상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그렇다. 뭐 이건 더 빠진다. 이런 논리를 대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항상 한 번 더 빠질 때는 기존에 부러뜨렸던 것보다는 그 전에 잘 살아있던 거를 부러뜨렸었기 때문에 또 빠진다면은 그것들을 지금은 또 빠진다면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 전까지 횡보하다가 실적이 진짜 좋다면은 그 전에 신고가를 합니다. 오히려 실적 때문에 미리 12월 1일 달에 튀었었던 종목들은 그럼 그 다음 실적 시즌까지가 한 달 반? 2달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일정 부분 좀 뭔가 포트를 적극적으로 늘린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종목 중에서 조금 내가 편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기관들이 지금 오늘 들어오네? 뭐 논리가 있을 거니까 그거 들어오네 하면은 그때는 용기 있게 한번 잡아보고 그러더라도 조금 여기서 장이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단기로 매도를 하든 그거는 나의 그 영역이라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부터는 적어도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떨어져봐야 얼마 더 떨어지겠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오늘이 2,745포인트인데요. 우리 기존에 우리가 PBR 한배 구간이 2,790에서 2,800이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식을 산다 했습니다. 산다 했는데 엔솔이 상장하고 나니까는 엔솔 포함하면 2,550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포함해서 빠지면은 2,550입니다. 그럼 지금 2,750이라 치고 그럼 2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전에 우리 2,600까지 봤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그죠? 그러면은 그 지난주 우리 저점일 때 명절 전 저점일 때보다 5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수대긴 한데 그거를 또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개인들이 네. 정말 오랜만에 뭐 거래소에서는 한 8천억, 네. 코스닥에서도 한 4,400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이거 걱정하기도 해요. 개인들이 왜냐면 잘 흔들리는데 네.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죠. 미국의 나스닥 기업 실적들 가운데서 또 예정돼 있는 대기업들 가운데서 뭐가 부러지면서 나스닥이 급락하면 또 네. 우리도 흔들릴 테니 네. 그럼 또 개인들 실망 매물이 또 튀어나오고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왜냐면 또 어려울 때는 네. 지금은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가 좀 한숨 돌렸지만 뭐 2,2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아니, 뭐 이랬으니까 제가 금융위기 때요. 892포인트가 저점이었거든요. 2008년대. 저 신입사원 때였는데 892포인트 찍는 날 모 증권사에서 500포인트 보고가 나왔었어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때 500포인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좀 싸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식들 가지고 좀 하면은 괜찮은데 일단 첫 번째로 남이 별로라고 할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만한 용기 혹은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맞습니다. 예. 그냥 제일 편한 건 남들이 좋다는 거 같이 묻어가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수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게 외인과 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구간에서 산다는 게 또 이게 어려운 거야. 맞아요. 또 오래 걸릴까봐. 네. 예. 그거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외인과 기관이 살 때 나도 같이 들어가자. 근데 또 그럴 땐 또 가격이 좀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 종목마다 다 다르고 저도 그거에 대한 베스트 솔루션을 찾고자 매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틀린 적도 많고요. 근데 이건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다른 종목들이 물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포트 안에 6종목이 물려 있다 칠게요.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 플러스 날 때까지 매매 쉬세요. 그러면 그 플러스 날 때 그걸 팔고 또 현금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6개 마이너스고 하나 남은 거, 뭐 요만큼 남은 현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일예로요. 제가 어떤 분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뭐 엔소를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수익이 좀 났죠. 예.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엔솔 수급이 들어오니까는 결국 최근에 승자는 엔솔 사신 분이 승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틀 전에 그러니까 상장하고 이틀째 많이 빠질 때 무서울 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엔솔 다른 종목으로 억대 깨먹고 있는데 엔솔로 50만 원 수익 났다고 좋아하는 내 자신 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너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감이 될 거예요. 일단 큰 돈은 이미 다 물렸어. 맞아요. 이미. 그리고 거기서 남은 조금 가지고 그나마 어떤 뭐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 맛보는 게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은 너무 슬픈 맞아요. 거야 이게. 예. 이게 지금 우리 코리아 주식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안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우리 12월부터 1월까지 우리 매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큰 IPO가 있을 때는 조금 미리 현금을 만들어 놓고 IPO 나 진행된 장이 안 좋을 테니까 다음엔 당하지 말자. 제 이전에 카카오페이 말씀드리면 당하지 말자를 말씀드린 그렇죠.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시장은 웬만하면 네컨이 저기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제 기준에서는 지지난주에 저기 신용 반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만들고 또 바닥을 찍은 겁니다. 또 제가 여태까지 뭔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충격이 아닌 뭔가의 다른 위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또 충격받고 나가고 근데 지금 슬슬 조금 올라오는데 또 말씀드릴까요? 지수 올라오는데 종목 안 올라와요. 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또 드려준 말씀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고요.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은 내가 물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성장성 있는 주식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성장성 주식들은요. 시장 안정화된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이라든지 뭔가 스터디를 통해서 장이 더 빠질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성장 주식을 일단 파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거기 좀 빠질 거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장이 바닥이었다. 혹은 여기서 더 빠져봤자 2,600, 2,700이다. 이래버리면 버텨야죠,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외부 변수 혹은 외부의 어떤 여론에 의해서 공포심을 갖기보다 냉정하게 한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좀 이렇게 그럼요. 확인해야 될 구간인 것 같아. 혹은 내가 있는 주식 중에서 하나의 종목이 올라오면 난 얘를 현금화하겠다. 왜냐면 그게 또 올라와 버리면 또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거나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플러스 나서 파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에 내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2개 정도 플러스 나면은 지수가 2,900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올해 리서치 전망 어떻습니까? 대부분 박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박스 상단일 겁니다. 그럼 그때 흥분하지 말고 일단 제가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슬슬 현금화 하시죠라고. 흥분하지 말고 그때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겠지만 한두 개는 플러스에서 현금화 해놓고서 바로 사지 말고 좀 다른 부분까지 기다리고 요것만 올해 몇 번 하더라도 계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각이 아니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2,800선 되면은 좀 현금화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6,800이 올라온 다음에 고민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미리 2,800 되면 매도하자 이게 아니라 2,800 될 때의 어떤 흐름, 시장 흐름 강하냐? 맞아요. 2,800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2개로 땡겨서 2,800 만들면은 그거 솔직히 개인 투자는 의미 없습니다. 근데 맞아. 근데 또 지금은 지수가 별로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예. 지수가 오른다 해도 내 주식은 빠지고 지수가 내려도 내 종목은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맞습니다. 많아가지고 그게 지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 계좌의 컨디션입니다. 이건. 내 주식 종목에 그러니까 주식 종목이 좀 올라오면 맞습니다. 예.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그걸 매도할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2,800대 현금화 이거는요. ETF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혹은 지수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지수 플레이하는 네. 분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괴리감이겠죠. 오늘도 뭐 예를 들어 그 대형주들 웬만한 대형주들 뭐 3% 4%씩 다 빠지는데 지수는 뭐 보면 별로 안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뭔가 냉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되는데 심리적으로 참 어렵죠. 불안하고 일단 내일 오늘 미국 시장에 의해서 또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장이 빠진다 혹은 오른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당분간은 진입은 해도 된다고 보는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은 해도 되는데 진입했다가 수익 나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수익. 예를 들어 5%든 7%든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 하나만 꼽으려면 코인 오른 거거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예, 그럼 오늘 몇몇 코인 관련 종목들이 올랐어요. 근데 올랐다가 좀 슬슬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저기 그 추세가 어렵구나 하면은 근데 그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분께서 그건 너나 할 수 있지 단타치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행위 자체가 나중에 뭘 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100만 원이 됐던 한 주가 됐던 조금씩이라도 좀 해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말로 뉴스단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일 겁니다. 안 좋은 악재도 민감하게 빠지고요. 그렇죠. 좋은 호재도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은 싸니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면은요. 올라올 때요. 이게 경험적으로 주요 이평들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거기를 잘 못 넘더라고요. 그게 60일선이든 20일선이든 그러면 깼다 그러면 그 정도 요 정도까지 포인트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일단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뭐 현금 확보를 해라 아니면 뭐 우리 방송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일정 부분 매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꾸 그 장기 투자하려는 어떤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시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주식을 들고만 있기에는 너무 힘든 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소외된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같이 좀 참여하면서 그 쓴맛 단맛을 보지 않으면 실력이 안 난다고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확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남겨야지 내 눈에 보이는 수익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지 나머지를 가져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자신감이 맞습니다. 예. 이게 계속 모든 종목에 다 물려 있으면 여기 얘기 들어보면은 자신감이 다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정말 예전 같으면 바로 살만한 어떤 구간이 왔을 때도 용기가 안 나는 거라. 예. 또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잃은 거. 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건 아주 소액이라도 이렇게 거래를 해보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고요. 힘내세요. 이게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투자자들한테 듣는 질문이었고 매번 위기 때마다 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어떤지 아세요, 대표님? 종목 달라요, 이제는. 몇 달 어떤 거 있으면. 뭐 살지? 뭐 살지. 그렇게 돼요. 또 몇 달 있으면은. 제가 몇 달에 그 했던 거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다 지나가고요. 일단 좀 힘내시고 악재들이 조금씩은 해결되는 게 보여요.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시장 떠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작년에 학습하셨던 거를 요런 시기에 조금씩 매매에 참여하신다면은 기다릴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좀 민망하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뭐냐면 시장 떠나지 말라 네. 하면 증권사 직원이니까 당연히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니컬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저랑 거래 안 하시기도 저랑 상관없고요. 맞아. 예. 근데 나랑 상관없는데 떠나는 말도 무슨 상관이 저는 있어? 제 고객들은 저한테 오리엔트 돼 있어서 괜찮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딱 증권에 입사한 지 올해 16년 차거든요. 16년 차인데 이럴 때 떠나셨던 분들이 경험적으로 3,000포인트 때 그때 다시 찾아오셨었습니다. 예. 또 좋다 하면은. 예. 적어도 좋은 거 보고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차분하게 항상 객관적으로 이러한 방송들 또 우리 출연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무조건 믿는 것보다 정말 이게 사실일까? 맞습니다. 팩트 확인을 하면서 그래야 자신이 그 뭐랄까 믿음이 생기고 맞습니다. 행동에 어떤 확신이 생기는데 그냥 주린이니까 물론 그러겠죠. 결정해 주기를 바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면 돼요? 언제 팔아요? 사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묻는 게 이렇게 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보고 이제 손절 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 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대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나는 판단이 힘든데 그 판단의 최종 손절 혹은 최종 매수의 순간을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치. 근데 이 의지를요 누구한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정말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예, 힘들어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면 혹은 뭐 이익을 보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주식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을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가운데서의 나의 패턴, 행위 혹은 마인드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이제까지 오늘 또 힘든 하루 보내시고 방송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참 항상 맞아요.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자꾸 어려우니까 근데 뭐 옛말 할 때 없겠죠. 무조건 좋은 시기 옵니다. 무조건 올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한번 기대감 갖고 오늘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경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네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